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29K에서 30K 사이를 하락 횡보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락 횡보하고 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비트코인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중장기적 가격 예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50만 불을 간다, 100만 불을 간다, 150만 불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이 코인 시장을 포기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어떤 내용이고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는 이 마이너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이 채굴업자들이 5,000개 정도 되는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보내고 그게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채굴업자들 같은 경우는 늘 말씀드리지만 큰 세력 중에 하나인데 상승 전에 이렇게 해칭을 하기 위해서 미리 자금을 마련해 놓는다. 그런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하락 횡보하게 되는 이 시기가 길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어제 이제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도 5,000개를 비트코인을 입금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5,000개를 입금했을 때 그러니까 올 초에 이게 가격 하락이 있었고 한 4% 정도 하락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발목을 잡히면서 하락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미국 주가는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상관계 수를 살펴봤을 때도 나스닥을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과의 이 가격 상관관계가 0.08만큼 엄청나게 하락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나스닥이 상승을 하면은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지 않는다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이 상관계수가 떨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미국 주식뿐만이 아니고 채권과도 상관관계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전통에 있는 금융권 이 자산들과 이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완전히 깨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전통금융권들이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산들이 비트코인은 그런 모습에서 오히려 같이 상승을 못하고 하락,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언제쯤 상관관계수가 올라가는지 아니면 주식시장이 빠졌을 때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언제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비트코인의 가격의 움직임을 좀 살펴봤을 때 조만간 큰 변동성이 있을 거라는 게 지표로 찍히고 있어가지고 그 자료들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오픈 인터레스트 OI가 쭉쭉쭉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다만 이 OI가 늘어났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같은 경우는 OI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베어들이 더 센 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것 말고 황소가 더 센 장, 이런 장에서는 OI가 늘어나면 가격이 상승을 하고 그다가 OI가 확 빠지게 되면은 하락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만간 큰 변동성이 위로든 아래로든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이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보시게 되면은 다른 부분으로 OI를 살펴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베어 장이기 때문에 베어들이 좀 더 힘을 받고 있다. OI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넷테이커 볼륨이라고 해서 던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살펴보는 건데 이 하락장의 모습을 하락장일 때 이때 모습을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변동성 지표가 좀 의미가 있는데요. 14일 동안 그러니까 옵점 변동성이 6.38% 밑으로 빠져 있을 때 이런 기간이 전체 비트코인 거래 기간 중에 5.63%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런 변동성이 이제 떨어졌던 기간에는 그 뒤에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상승장일 때는 상승을 했었고요. 하락장일 때는 하락을 했었고 그런 변동성을 늘 보여왔기 때문에 그런 기간에 계속 다다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위로든 아래든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선물 포지션을 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접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면서 이 안에서 플레이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그루들이 중장기적으로 가격을 예측을 했는데 이런 타이밍 비트코인이 하락 횡보할 때는 좀 힘이 빠지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럴 때 중장기적인 가격 예측을 한 사람들을 자료를 보면서 좀 힘도 얻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플랜 B 자료는 제가 많이 안 갖고 왔어요. 왜냐면은 2021년도, 2022년도 이게 지나면서 각광을 받다가
최근에 조롱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자료를 좀 많이 수정을 했다고 해요, 본인이. 그러면서 한 50만 불 정도 중장기적으로 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그러니까 다음 반감기 전까지 2024년도 4월까지 5만 불 정도까지 올라갈 거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50만 불 같은 경우는 환화로 한 7억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밸류를 측정을 했고, 자기가 만든 이 스택트 플로우, 그러니까 수정되어 있는 자료를 통해서 그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상승장 때는 이 플랜 B의 스택트 플로우가 너무 잘 맞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만든 거냐 질문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2022년도 이후에 그 말이 싹 들어갔죠. 근데 어쨌든 자기가 정비해가지고 나왔다, 그러면서 한 50만 불 정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는 어제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100만 불을 갈 거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는 기관 사람이기도 하고 기관에 이제 채택이 늘어나는 게 점점 비트코인 가격을 위로 올릴 수 있는 그 모멘텀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이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올랐거든요. 이 친구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주식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이런 상관계수를 자기가 넓혀갈수록 더 긍정적인 모습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캐시우드의 이제 예측인데요. 가장 크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50만 불 예측을 하고 있고, 하나로 19억에서 한 20억 정도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이번에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 은행들의 파산을 하면서 본인이 봤을 때 이 리스크 해칭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이 분명히 힘을 발휘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자기는 확신을 갖는다라고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도한 부분은 단기적으로 시장 자체가 좋지 않은 거에 대해서 예측은 한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인 뷰 말고 중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캐시우드만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드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만 불, 100만 불, 150만 불에서 가장 많은 150만 불의 예측을 차지한 캐시우드의 자료를 좀 가지고 와봤고, 각자 예측을 했을 때 플랜 B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만든 스택트 플로우 이제 지표, 200주 이평선과 여러 가지를 섞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의 자료,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는 기관들의 채택이나 이런 거시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이제 100만 불 정도 갈 거라고 보고 있고, 캐시우드는 이제 은행권의 파산, 그러면서 이제 돈이 들어오는 모습들, 미국 정부에서 돈을 이제 찍어가지고 도와줬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해칭이 됐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었고, 그런 걸 봤을 때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은 다르지만 비트코인이 중장기적으로 큰 폭의 상승을 할 거다라는 뷰는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비트코인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을 때 가격이 큰 폭의 상승을 한다고 예측을 했었잖아요. 그럼 그 근거에 대해서 제가 지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사이클을 봤을 때, 그러니까 하락했을 이 모습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락했을 때 큰 폭의 하락을 한 시기가 딱 두 번이 있거든요. 가장 처음에 이제 반감기가 올 때랑, 그 다음에 최근에 2022년도가 가장 큰 폭의 하락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리커버리 구간이 가장 긴 기간이었어요. 이 리커버리 하고 있는 기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상승을 반전을 했을 때 가장 큰 모멘텀의 상승을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메가 불장에 대해서 기대한다라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런 지표를 봤을 때 골이 깊으면 언덕이 높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더 많은 상승을 할 거다. 그러면서 기관의 채택,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은행 이슈,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또 돈을 푸는 이슈, 경기 침체가 오면 결국은 돈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골이 깊어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저는 과거의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저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의 뷰가 제 뷰와 크게 다르지 않아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구나. 그들이 단기적으로는 틀릴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맞아왔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앞으로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음으로 조금 좋지 않은 소식인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할 때 이 수탁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나스닥이 이 수탁 서비스에 진출을 한다고 하는 모습이, 현물 ETF에 퍼즐이 딱딱딱 맞춰진다. EDXM 거래소가 있고 수탁 서비스가 이제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현물
ETF가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나스닥이 암호화폐 예치 서비스를 포기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진짜 포기인지 아니면 연기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규제 이슈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이고 강력하게 미국 자본시장법에 영향을 받는 곳인데 이런 곳들이 최근에 뭐 SEC와 그다음에 암호화폐 시장에 그런 규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미국 의회들의 규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때문에 부담스러운 건지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가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좋지 않은 모습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현물 ETF 신청을 할 때 이 스탁 서비스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코인베이스를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SEC에서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도 하고 스탁도 하고 뭐 딜러도 하고 다 하냐 이러면서 그건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이제 그렇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상원에서 디파이를 은행 수준으로 규제한다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뭐 상원의원 한 명이 이야기를 한 건데요. 물론 하원에서 통과를 해야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케이스이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디파이에 대한 규제를 뭐 SEC에서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 상원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 아셔야 되는 게 이거는 미국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 한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기보다는 상징적으로 이런 규제가 시작될 수 있다.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일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유가 이거예요. 보게 되면은 북한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너무 커요. 이 디파이 관련돼서 특히나 취약하고 뭐 자금 세탁 관련돼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국에서 불을 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작년만 해도 8,800억 규모의 가상자산을 탈취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에서 파악한 것만. 그것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 부분을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왜 법안으로 나올 수 있냐면 너무나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어요. 이게 보시게 되면은 클리블랜드 연준에서 어떤 자료가 나왔냐면 비트코인의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비트코인이 진짜 돈처럼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혼잡도를 낮춰주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 보고서에서도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나오고 나서 비트코인의 혼잡도가 많이 낮아져서 돈처럼 쓰인다. 그런 보고서를 낼 수 있을 만큼 얘네들은 기막히게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저는 전 세계 1등 국가라고 생각을 해요. AI도 미국에서 나오고 있고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룰 세팅도 다 미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연준에서도 보고서가 이미 2022년도에 나올 만큼 준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디파이 관련돼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이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미국에서는 규제 룰이 세팅이 되면은 그 뒤에 이제 딱딱딱 들어오겠지만 유럽 같은 경우도 뭐 미카라는 룰이 세팅이 되고 나서 프랑스에 한 3위권 되는 은행에서 비트코인의 커스터디, 스탁 서비스와 트레이딩을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제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은 점점 대중에게 채택이 되어 가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뭐 가격뿐만이 아니라 이제 매스 어답션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있다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오늘은 계속 비트코인 얘기만 했는데 저는 늘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더리움이 조만간 큰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여러 지표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의 전체 20%가 스테이크 되어 있고요. 뭐 그 중에 많은 양이 LSD로 스테이킹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양들이 계속 유통 물량이 잠겨가면서 이더리움의 펀더멘탈은 좋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